합격을 앞당기는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하의 연미정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고구려의 대외 항쟁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가는 그 연결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내용은요,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에 자리 잡게 되는 이 통일신라와 그 다음에 약 한 20년 정도의 간격이 생기거든요. 동모산 일대에서 자리 잡는 고구려 유이민계통의 이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라를 형성하는데 그게 바로 발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 때 붙은 지칭하는 요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우리는 이때를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바로 이제 그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주제 10 통일신라의 발전인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좀 요 신라를 구분하는 구분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체크하실 수 있는 뭐 A4 용지, 포스트잇 가져오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 시기가 쭉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 상대, 자, 이렇게 상대, 그리고 좀 시기를 이렇게 중대, 하대. 그 상대와 하대가 시간이 짧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 이제 통일이 되고 있는 요 시점, 중대를 중점적으로 공부할 거라 제가 여기를 공간을 조금 크게 잡았습니다. 자, 이 상대와 중대와 하대를 나누는 이 기준, 구분법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김보식의 역사서 기준법이에요. 신라를 구분하는 법은 뭐 삼국유사라든지 뭐 이런 책에서도요 구분법이 나오지만 조금 다릅니다. 삼국사기와 다른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하시면 좋아요. 자, 우선 보시면 이 상대와 중대를 나누는 기준, 하대를 나누는 이 기준은요. 우리가 편의상은 여기는 통일 이전이에요. 그냥 편의상 굵게. 그리고 여기 중대부터 하대는 통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하대가 되면 신라가 조금 무너지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삼국 사기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기준법은 그 기준은 아니에요. 통일 이전이냐 이후냐의 기준은 아니고 상대는 왕이 성골 출신의 왕. 그 다음에 중대부터는요 진골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진골의 계보가 바뀌어서 진골의 혈통이 바뀌어서 한 번 더 구분이 지어지는데요. 여기 중대부터는 진골이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진골 출신이 왕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골품제죠. 골품제입니다.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인 골품제인데요. 이걸 뭐 여러분들이 좀 학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성골이 정확히 뭐냐, 진골이 뭐냐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대략적으로는 성골은 왕족하고 왕족 사이에서 나온 순수 혈통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진골 같은 경우는 왕족과 귀족 사이의 결합에서 나온 혈통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상대의 끊어지는 시기 때 상대를 구분 지을 때 마지막 왕이 누가 되냐면 여기는 이제 왕, 그 남자, 성골 출신의 남성 왕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왕이 등장하죠. 선덕, 여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덕, 여왕이 되겠습니다. 진덕, 여왕. 자, 그 다음에 이 중대, 진골 처음 시작이 되는 요 시기 때는요. 김춘추예요. 김춘추, 무열왕. 요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문무왕, 무열왕, 문무왕, 그 다음에 신문왕. 신문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중대 단골 왕이에요. 신문왕. 그리고 성덕왕. 아주 성스러운 덕이 있는 성덕왕. 그 다음에 경덕왕. 그리고 해공왕. 요렇게까지 보실게요. 성덕, 경덕, 해공. 자, 그 다음에 요 하대에서 끊어지는 요 시기 때의 왕이 해공왕 시기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진압하고 들어온 이가 있는데 그 이가 이제 선덕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선덕 여왕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선덕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마지막 신라는 경순왕. 신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만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고구려는 보장왕, 백제 같은 경우는 의자왕, 신라는 경순왕입니다. 신라가 가장 오래 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이제 중대를 중점적으로 볼 거라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왕의 권한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여기 상대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중대 시기 때 왕이 정점이 찍히는 거예요.
권한이 그게 바로 이제 신문왕입니다. 뉴스페이퍼 왕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뭐 뉴스페이퍼 신문에 쫙 깔리는 것처럼 다 하셔야 돼요. 신문왕 너무너무 단골 주제고 마찬가지 성덕왕도 정점에 있는 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요거 하나만 먼저 개괄해 드릴게요. 자, 무열왕식인데 이 무열왕식이 때는 통일, 제가 편의상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라고 했지만 만약에 기준이 상대와 중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통일 이전과 이후다 이렇게 가면 틀립니다. 지금 이 무열왕시기 때는요. 백제를 멸망시켜요. 백제 멸망이 무열왕 때 들어가고요. 근데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거는 이때예요. 문무왕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렸으니까 당나라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나당 전투는 여긴 거예요. 그래서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기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구냐? 문무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은 되게 장난치기가 좋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요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성덕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교재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무왕 때 보시면 이제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무왕 때 고구려 멸망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 그리고 삼국통일, 체제정비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시면 외사정,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경찰 시험 봐 경찰이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경찰을 또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방관이 그러니까 지방관이 그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걸 감찰하고 있는 게 바로 외사정입니다. 그러면 중앙관리가 잘하고 있는지도 있겠죠. 그게 내사정인데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다 교재에는 없지만 좀 추가로 드릴게요. 얘는 노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약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데 요 무열왕 때 내사정인 거예요. 중앙관리 감찰.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정부가 설치됐다. 무열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사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무왕 때 외사정 이렇게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신문왕이에요. 제가 이거 신문왕 너무너무 중요하다. 신문을 돌돌돌돌 만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신문왕 시기 때 즉위하자마자 이런 일이 펼쳐져요. 김흠돌의 난 장인이에요. 그래서 김흠돌이 그러니까 왕의 권위까지 이렇게 넘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제가 이제 뭐 신문 뉴스페이퍼 돌돌돌 이렇게 얘기한 건 기억에 남으시라고 한 이야기고 저 김흠돌의 반란을 제대로 진압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신문왕의 길이 이게 꽃길이냐 아니면은 자갈밭이 되느냐 이게 결정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신문왕 굉장히 과감하게 저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저기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인이라고 했잖아요. 장인은 내 아내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도 궁궐 밖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진합니다. 바로 언제냐? 신문왕 때예요. 이렇게 정점에 찍혀 있는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여러분들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관료전이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노급이 폐지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봉급의 개념이에요. 문무 관리들이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월급 받잖아요. 그 월급을 토지로 받는 거예요. 땅으로 받는다. 근데 관료전이에요. 관료가 받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했대요. 이 노급을 폐지했대요. 이거 무슨 말이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국가에 뭐 녹을 먹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둘 다 땅을 받는 거는 맞아요. 근데 받는 게 맞는데 이 읍이라고 하는 단위에 굉장히 큰 단위를 받고요. 노급은. 근데 저 읍 단위에 딸려 있는 마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읍 단위에 딸려 있는 노동력까지 마음대로 징발할 수가 있어요. 저걸 받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족 관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땅만 받는 관료전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거기에서 묶여져 있는 농민들의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좋은 거예요. 노급이.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저기 안에 묶여있는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의 왕 밖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문왕은 어떻게 하냐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어떻게 한다? 폐지하는 거예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제정비를 하게 되는데 체제정비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조직을 완비한다. 땅덩어리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9개, 그 다음에 수도가 우리가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했는데 너무 수도가 한쪽에 경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완이 되는 수도, 작은 수도 5개를 만든 겁니다. 구주, 오소경. 자, 마찬가지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십정인데요. 역시나 저 구서당 역시요. 저기에 고구려인들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신라인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백제인도 넣었고요. 저렇게 고르게 군대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통일신라의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저렇게 군대 중앙군으로 넣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자신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민족을 융합하려고 하는 신문왕의 노력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 구서당, 십정, 구주, 오소경. 자, 그 다음에 학교. 여러분 소수리망 때 불태율 기억나세요? 불태율. 내 아버지 보면서 불태율. 거기에 태학 설립이 있었어요. 태학 설립. 학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뭘 가르치냐면 이런 유학을 가르치는데요. 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집안에서는 효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거. 근데 그게 나라로서는 충이에요. 그래서 임금한테 향한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 계속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건데 근데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저렇게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 맨날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왕권 강화의 일환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그래서 이거 역시 다 신문왕 시기 때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덕왕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뉴스페이퍼왕, 신문왕, 그 다음에 성스러운 시기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스러운 시기 성덕왕, 그 다음에 여기는 덕이 조금 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스러운 시기, 덕이 떨어지는 시기 경덕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성덕 때는요. 백성들에게 정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나눠줬대요. 저거 뭐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저 비중이 큰데 백성들한테 땅을 일일이 나눠줬다고는 보지 않아요. 이미 경작하고 있는 땅을 그냥 왕이 인정해줬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덕왕 때. 자, 보세요. 이거 연결해서 나와요. 문제에서. 왜냐면 이 신문왕 시기 때 노급이 결국은 폐지시켰잖아요. 근데 경덕왕 시기 때 와서 노급이 부활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급이 부활됐다는 거는 그만큼 귀족 세력의 힘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연결해서 보시고 그런데 경덕왕 시기는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왕의 권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지점에 있는 왕인데 자체적으로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관등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중국식으로 바꾼다든지 이걸 우리가 한화 정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이해를 하자면 굳이 이런 거죠. 우리보다 선진의 나라에 있는 그런 뭐 미국이나 예를 들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왕의 권한은 이미 떨어지고 있는 이런 지점에서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학도요. 이렇게 태학, 감으로다가 고쳤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안에서 내부적으로 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덕왕 또 이어서 뭐 불국사하고 석굴암 같은 것들 창건했다. 이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거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 역시도 경덕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에 줄기를요. 여러분 노급이 부활됐구나. 근데 나머지는 다 노력하는 거예요. 문화적 사업도 나오고요. 어디랑 좀 비슷하냐면 선덕여왕식이랑 좀 비슷하죠. 선덕여왕 때 그 여성이 왕이 됐다는 거에 대한 타격을 되게 많이 받았을 때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운다든지 첨성대 조직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밀레종이라고 해서요. 성덕대왕 신종이라고도 합니다. 아버지를 기리면서 만든 종 주조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우리가 여기 이제 체제, 통일신라 시기 때 체제를 조금 잠깐 보고 갈게요. 요 체제를 보시면 우선 왕 밑에 집사부가 있습니다. 왕명출납과 국정총괄을 담당하는 구강직속기구고요. 총 그래서 14개예요. 자, 이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 관부가 몇 개냐? 집사부 아래에 13개의 부를 통해서 통합해서 우리는 총 14개의 부서가 있고요. 뭐 병부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군사와 국방을 담당하는 법호항 시기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보시면 사정부 관리감찰기구네요. 이거 무열왕 시기 때 있었잖아요. 나머지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구역 체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좀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하대 부분에 들어갈 때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면 지방행정제도는 구주 오소경 체제다. 구주 오소경.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거 누가 했다고요? 이거 신문학 때. 신문학 뉴스페이퍼. 체제 정비 신문학 때. 그래서 상주, 명주, 삭주, 한주. 그래서 이렇게 9개 행정구역. 그래서 옛 고구려 백제 지역 각각 3주씩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오소경. 너무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원경, 북원경, 서원경 이런 지역을 보완해 준 거예요. 작은 수도를. 자, 그 다음에 특수한 행정구역으로 향부곡이 있어요. 향부곡.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서 소까지 있는데 여기에 소까지 나오면 이거는 고려 파트로 고려 파트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분 지어주시고요. 주로 이제 나라를 통합하고 영토 확장 전쟁을 하는데 끝까지 막 저항한 세력들 있죠. 이런 세력들을 일반 농민보다는 조금 차별을 했던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든지 바로 이제 그런 특수한 행정구역에 있었던 향부곡. 이거는 시험은요, 여러분 향부곡은 신라보다는 향부곡 소까지 해서 고려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사정 넘어갈 거고요. 상수리제도 볼게요. 상수리제도. 지방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의 세력을 일정 기간 수도로 상경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도에다가 상경시켜 놓는다. 상수리. 근데 이게 나중에 고려 시기 때 태조 왕건 시기 때 가게 되면요.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다가 볼모로 끌어다 놓는 기인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인제도의 전신이 뭐냐? 상수리제도예요.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기 때는 지방의 세력을 중앙에다가 끌어다 놓는다. 상수리제도. 그런데 지방의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다가 끌어다 놓는다. 기인제도. 요거의 전신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도 앞에서 했습니다. 구서당 십정이에요. 구서당, 그래서 중앙군이고요. 십정은 지방군이에요. 자, 지방군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9개 행정구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9개 행정구역에 지방이 한정씩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군이. 그러면 일정. 근데 우리가 이게 구주잖아요. 구주인데 지방군은 십정이래요. 그러면은 한 주마다 한정씩 들어가면 하나가 더 남네요. 그럼 요거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한주 지역, 여기 경계 지역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2정 들어갑니다. 한 주에는 한정을 더 두었다. 이해하시면 돼요. 가볍게. 자, 그 다음에 관리등용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독서산품과예요. 자, 요거 일단 여기서 한 번만 체크합니다. 원성왕 때 독서산품과 잘 나와요. 요거 잘 나옵니다. 신라 하대왕이에요. 원성왕. 한 번 더 알려드릴 거고요. 독서산품과는 신라는 골품제이기 때문에 차별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제로 시험 봐서 국학에서 공부한 다음에 그 유교경전의 능통한 정도에 따라서 상품, 주품, 하품 이렇게 3품으로 나눠서 바로 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관리로 직행하는 겁니다. 근데 저건 능력제라고요. 그래서 시행은 했는데 반발도 많았고 왜냐면 기존 기득권이 반발하겠죠. 그리고 쉽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시행은. 근데 저게 원성왕이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밑줄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 왕이 한여름날 설총에게 이야기를 청하였다. 설총이 아첨하는 미인 장미와 충원하는 할미꽃이죠. 두고 누구를 택할까 망설이는 화왕에게 꽃들의 왕입니다. 백동이 간언한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게 설총의 하완계예요. 설총은 누구냐면 우리 나중에 이제 문화사 파트 때 나올 겁니다. 원효의 아들이에요. 유학자인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꽃들의 왕인 모란꽃이 있는데 이 왕이 신료들을 등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미꽃도 와가지고 막 향기롭고 입에 발림말을 하고 있고 근데 할미꽃이 왔어요. 모생의 할미꽃이 왔는데 이 할미꽃이 되게 직원을 날리는 거예요. 찌르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내용의 교훈은 뭐냐면 너무 입발린 말만 하는 신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등용시키지 말아라. 직원도 하고 쓴소리도 하는 사람을 등용시켜서 나라를 잘 끌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아주 훌륭한 군주가 되기 위한 그 유학에서 얘기하는 임금이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설총이 이걸 처음으로 바친 왕이 누구냐면 왕권 강화를 막 하려고 했었던 왕,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그 내용.
그래서 저랑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조금 이야기 들으면서 공부하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신문학이구나 이러고 금방금방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만파식적 필입니다. 만파식적이라고 하였다. 필이에요.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뭐 만 개의 파도가 만의 파도가 엄청나게 어지러운 상황을 저 피리로다가 이렇게 잠재울 수 있다. 신문왕이 가지고 있었던 필입니다. 그래서 저 의미는 또 뭐냐? 왕권이 그만큼 강했다는 걸 또 보여주는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신문왕과 관련된 거. 자, 그러면 미축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너무 단골로 잘 나오는 왕입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관료전 뭘 폐지했다? 녹읍을 폐지했다. 이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관리 채용을 위해서 독서 상품가를 시행하였다. 요거는 원성왕 이렇게 되고요. 자, 3번. 병부와 상대 등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병부, 영토확장 막 하고 너무너무 초반에 중요한 국방부에 해당되는 거. 귀족들의 우두머리 상대 등, 관 등 이런 법을 만든 거 누구다? 버풍왕. 자, 4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하였다.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 목탑. 요거는요. 승려 자장의 건의로 그러니까 구축 목탑을 건립한 거는 선덕 여왕이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황룡사라고 하는 절을 만든 건 진흥왕이에요. 참고로. 자, 그 다음에 5번. 위훈과 대구화상에게 3대목이라고 하는 향가집입니다. 요거를 편찬하도록 한 것은 진성 여왕 요렇게 되겠습니다. 진성 여왕.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중대예요. 지금 중대 통일기 아주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근데 경덕왕 시기 때 왕권이 살짝 내려가는 지점까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위에서 또 옛날 고구려가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막 발돋움하고 있는 발해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얘도 여러분 개괄 들어갑니다. 발해. 자, 발해는요. 맨 처음에 동모산 일대에서 대조영, 고구려 유이민 출신으로 보고 있어요. 이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라를 세웁니다. 고항이고요. 대조영. 그래서 이때는 동모산에 처음에 발해는 진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나중에 이제 발해라고 하는 국호를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고항 그 다음에 무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무왕은 공격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공격의 왕, 싸움의 왕. 그래서 뭐가 내용이 복잡하게 나올 텐데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결국 어디를 치고 막 사이가 안 좋고 이러면 무왕이에요. 그래서 공격의 왕. 공격의 왕. 그래서 당나라 안 좋아요. 고구려 무너뜨린 당나라하고도 사이 안 좋고요. 당나라랑 신라랑 연합했잖아요. 신라랑 연합해서 고구려 무너뜨렸잖아요. 신라랑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왕 다음 때 이제 문왕 때는요. 문왕은 친선의 왕이에요. 여기는 문왕은 친선의 왕이다. 친선의 왕.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 당나라하고 사이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신라하고도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이 되는 게 있어요. 신라하고 연결해서 가요. 신라도. 그 다음에 당나라하고 사이가 좋아지면서 많이 받아들여요. 삼성, 육부, 주자감 이런 교육기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베풀선. 베푼다. 너무 잘 나가요. 이때가 되면 발해가. 그래서 베푸는데 이때 중국으로부터 야 발해는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다라고 하는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얻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잘 나가면서 체제 정비를 갖추게 되는데 오경 15부 62주. 여러분 이게 뭐 이 숫자를 뭐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신문학 뉴스페이퍼 때 구주 오소경 했잖아요. 체제 정비한 거. 그거의 유사왕이 누구냐 이런 발해는 선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 5개 만들고요. 행정구역 15개 62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선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대인선 마지막 왕인데 결국 발해는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다. 거란의 공격을 받고 발해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의 이제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좀 하나 잡아 드릴 건데 뭐냐면 요거 연호까지 같이 가세요.
자, 연호는 고왕은 천통이고요. 천통. 그 다음에 무왕은 인한. 연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고구려랑 되게 닮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호는 잘 못 쓰게 한다고요. 왜냐면 이 연호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이 시간을 지배한다. 근데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건 중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 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운 거는 광개토대왕 시기 때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 썼다는 거. 근데 발해도 이런 연호를 다 썼어요. 왕이 바뀔 때마다 왕들이 다 썼습니다. 독자적으로. 고왕, 천왕, 고통, 고왕, 천왕. 그 다음에 무왕, 인한. 그 다음에 문왕 시기 때는요. 이 시기는 대흥, 보력. 그리고 선왕 시기 때 건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다는 거. 그래서 연호는 좀 잘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만주 지역의 역사는요. 쉽게 배우지도 못했고 좀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중국 역사가 자꾸 부딪히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국의 어떤 지방 정권이 아니라 독자적 정권이었다는 것을, 독자적의 나라였다는 것을 또 상징해주는 어떤 포인트예요. 그래서 연호 문제가 좀 잘 나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같이 좀 따라가 볼게요. 고왕. 뭐 앞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왕 시기도 인한이에요. 연호. 인한. 근데 무왕은 공격의 왕인데 저 인한은 편안한 어지린자 쓰거든요. 약간 상충되죠. 좀 그렇게 매칭을 시켜보시고 무왕, 인한. 자, 요 부분 볼게요. 요게 사료로 나올 수 있어요. 대단강경책 요게 사료로 나오는데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말갈족들을 많이 흡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지배 계층의 말갈족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발해가 절대 이렇게 굴복시키지 못하는 아주 이렇게 조금 돌출된 애들이 있었어요. 아주 돌발스러운 일들도 많이 벌이고 이랬던. 얘네가 누구냐면 흑수말갈이었어요. 그래서 이 흑수말갈을 굴복을 시키지 못하니까 당시에 이제 무왕이 자기의 동생을 시켜요. 자기의 동생인 이 대문예를 시켜서 얘 좀 어떻게 혼내주고 와. 굴복 받아가지고 와. 이렇게. 그래서 흑수말갈을 정벌하게 하는데 저 대문예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미 뭐 이렇게 좀 선진의 나라였던 당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머물렀던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당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고 부강한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흑수말갈을 정벌하러 나섰는데 저 흑수말갈 뒤에 백으로 누가 있는 걸 알게 됐냐면 당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동생이 저걸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흑수말갈을 건드렸다가는 당의 코털을 건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형의 말을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문예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당나라로 들어가서 숨어버려요. 그래서 당나라가 보호해줘요. 저 대문예를. 그러니까 형이 막 열받아서 미치는 거예요. 내놔라. 내 동생 내놔라. 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나머지 자기의 남은 여생을 내 동생 쟤를 어떻게 하면 혼쭐 낼까. 그리고 막 자객부에서 죽이려고도 했어요. 자기 동생을. 너무 화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동생이 발해와 관련된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저 동생을 죽이겠다, 잡아 죽이겠다. 이런 어떤 연장선상에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료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흑수말갈을 정벌하게 했고 그래서 그 뒤에 이 형이었던 대무예가 어떻게 했냐면 장문유라고 하는 인물을 시켜가지고 당나라의 등주, 산동 지역을 선제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산둥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들어오면 여기 타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당이 또 이때 누구랑 이제 연합을 하게 되냐면 신라하고 요 무렵에 관계가 좋아져가지고요. 당나라 신라하고 연합해서 발해를 공격하게 돼요. 여기에 막 동생도 합류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요런 관계가 들어가게 된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산둥반도를 친다. 장문유를 통해 가지고 공격한다. 이러면 무왕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이 무왕 시기 때 공격의 왕이라고 하더라도요. 국제의 관계라는 거 외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주변국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저 위쪽에 있는 돌궐이나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일본하고는 외교 관계를 합니다. 무왕이라도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친선의 왕으로 넘어갈게요. 문왕입니다. 문왕, 대흥, 다시 크게 흥하게 한다. 여러분 제가 이 문왕은요,
우리가 왜 요새 뭐 갓미정, 뭐 갓문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는 갓이에요. 갓문화. 완전 문항을 빼놓고 발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영토 확장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체제 정비 여기서 엄청나게 합니다. 당나라의 선진을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물을 다 받아들이는데요. 크게 흥하게 한다. 대흥, 보력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겠고 당나라 외교 그다음에 조금 지역적이에요. 뭐 천리부 등 동북방에 있는 말갈족까지 복속을 시키게 됩니다. 문항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삼성육부 체제가요. 이거 나중에 이제 고려 시기 때 들어가게 되면 뭐 중서문화성, 상서서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중국의 중앙 정치 조직을 받아온 것도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하시면 돼요. 당나라랑 사이가 좋아졌구나. 삼성육부 교육기관도 들어왔구나. 주자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문항한테 이렇게 갓을 씌워준 거, 이렇게 왕관을 씌워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바로 요 수도천도 때문에 그런데 이거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뭐냐면 제가 요 두 개만 더 쓰겠습니다. 친선의 왕인데 여기다 천도의 왕도 쓰세요. 천도의 왕. 천도의 왕, 수도천도의 왕.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딸바보. 딸바보. 딸 엄청나게 예뻐했고 두 주인공 문항의 딸들이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 그다음에 천도의 왕. 근데 천도 어떻게 했느냐? 중경에서 상경에서 동경으로 옮겼다. 근데 요거 간단하게만 그려보면 요렇게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상경이 있고요. 상경이 있고 그다음에 요 일대 이제 서경이 있고요. 발해는 오경이 있는데 여기 상경이 있고 서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동경이 있습니다. 동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경이 있고요. 중경. 그 다음에 뭐 요 일대 동모산 처음 자리 잡은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위치를 보게 되면 중경에서 상경으로 여러분들 지도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중경에서 상경에서 동경으로 이렇게. 중경에서 상경에서 동경으로.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위치를 떠올릴 때 문항은 이렇게 중경에서 상경에서 동경으로, 중경에서 상경에서 동경으로, 중경에서 상경에서 동경으로 이렇게 문항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상 동으로다가 수도천도를 했던 천도의 왕이라는 거. 자, 베풀선 갑니다. 뭐 연어 보시고 영토 확장 많이 했고요.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칭을 얻었다. 체제정비 5경 15부 62주. 여러분 이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죠? 요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발해 이후에 발해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발해를 또 흡수하는 게 고려가 나중에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는 거란을 굉장히 국가 초기부터 아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앙 정치 조직을 좀 보실 텐데 지우고 갈게요. 자, 중앙정치 조직을 삼성육부 우리가 당나라의 것을 모방해서 가지고 왔다. 근데 모방해서 가지고 왔지만 우리만의 독자적인 것들이 모습이 보여요. 자, 우선은 삼성체제 그대로 유지해서 가지고 옵니다. 정당성이 최고기구예요. 정정당당 정당성 이게 최고기구입니다. 정당성 장관이 대내상이고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통치기관입니다. 여기서 정책 수립하고 여기서 심의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최고의 어떤 행정 업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조금 특징은 뭐냐면 이게 당시 당에서는 상서성이라고 하는 기구에 해당돼요. 근데 참고로 당나라에서 상서성의 기능은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발해에서는 이 상서성에 해당되는 정당성의 기능이 굉장히 세다는 게 좀 특징적이기는 해요. 가볍게 좀 보시면 되겠고 정당성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거기 밑에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각각 나눠서 하는 육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당나라에서 보여지지 않는 독창적인 게 뭐냐면 좌와 우 두 개로 나뉘어서 이원화시켜서 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인, 의지, 예신이라고 하는 유교식 명칭을 썼다. 이것도 특징입니다. 발해만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뭐 기타 기구들이 있는데 중정대
중정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이거 여러분 앞뒤 거 조금 끌어가서 여러분들 복습시켜 드리면 우리 이거 신라에서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사정부랑 비슷한 거죠. 내사정, 외사정. 그 다음에 이게 고려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사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어사대. 쉽게 생각해서 암행어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암행어사 출도요 이러면 관리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찰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사대, 중정대, 신라의 사정부. 자, 그리고 이제 주자간, 유교 교육기관. 이거 유사 개념 신라로 따지면 국학 같은 거예요. 국학.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조직은 5경 15부 62주인데 이거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서는 선왕 때 체제 정비했다는 걸로 잘 나옵니다. 졸라 넘어갈게요. 자, 군사제도 보시면 중앙군 12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신라 같은 경우는요. 신라는 구주 5소경의 행정구역이 있는데 요 9개의 구주에 지방군이 뭐가 있었다? 구서당, 여기가 중앙군이죠. 그리고 지방군 10정, 그리고 한 주에다가 2정을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발해 같은 경우는 중앙군은 10입니다. 신라에서는 중앙군은 구서당이 되겠죠.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발해의 고구려 계승의식인데요. 이게 뭐 우리 이제 하는 건 왜 보냐, 하는 건 왜 보면 바로 이런 것들 막 자꾸 중국에서 동북공정 프로젝트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 땅에 해당되는 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는 자기네 역사라는 거예요. 고구려와 그다음에 발해 이런 역사들.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고구려를 계승한 이런 근거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고구려 출신인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지배층을 보게 되면 말갈족이 물론 많아요. 근데 많지만 여기 이제 지배층에 해당되는 고구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발해 자체를 누가 끌고 갔느냐? 고구려인들이 많이 끌고 가고 문화유산도 고구려 걸 많이 계승했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본에다가 국서를 보낼 때 자체적으로 스스로 뭐 고구려 왕, 고려국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 양식을 반영한 거를 보게 되면 이런 온돌 장치라든지 구들장에다가 식문화와 연결된 거예요. 남방과 식문화가 연결된 거. 그래서 요리를 막 하게 되면서 그 따뜻한 김이 이렇게 구들장을 데우는 온돌이거든요. 근데 이런 온돌 장치도 우리나라에서 좀 특징적인 보여지는 건데 이게 발해에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고구려에서도 있었고 발해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발해 석등이나 정예공주 묘의 모주림 천장 구조나 그다음에 이제 이불 병자상이라고 하는 불상입니다. 그리고 기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고구려 걸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는데 요거는 문화사 파트에 가게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가볍게 보시고요. 거기서 이제 문화사 파트에서 보시면 또 연결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발해 파트.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거 어렵잖아요. 사료가.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당나라 현종은 대문예를 파견하여 유주에 가서 군사를 징발하여 이를 토벌케 하는 동시에 신라에 가서 군사를 일으켜 발해 남쪽 국경을 치게 하였다. 대문예가 누구예요? 대문예가. 아까 대무의 무왕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만 어렴풋이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라까지 동원시켜가지고 발해를 치려고 하는 이 모습, 관계가 막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언제다? 무왕이다, 무왕. 그래서 이제 이 형이 저 대문예를 잡아 죽이려고 막 당나라한테 계속 내놔라. 근데 당나라에서는 막 보호하고 있고요. 막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그럼 뭐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 배경은 뭐다? 장문휴가 등주를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게 전후의 관계에 지금 배경을 묻고 있는데요. 이 배경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뭘 보시면 되냐면 저런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대문예가 결국 당나라의 산둥반도를 장문휴를 시켜가지고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막 신라까지 동원시켜가지고 막 이 발해의 남쪽을 또 공격하게 되는 이런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흥하다. 갓 문왕.
자, 3번 동북방의 말갈까지 복속을 시킨 거 역시 문왕이고요. 그 다음에 별무반, 이건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이거 윤관이고요. 그 다음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연개소문 누구 시해하죠? 영유왕. 영유왕 시해해서 보장왕 올리게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공부를 하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드렸는데요. 공부를 할 때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는요. 공격의 왕, 무왕, 친선의 왕, 문왕, 천도의 왕, 문왕 이런 식으로 딱 키워드 잡으시면 훨씬 쉽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기출주제 12로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신라 하대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가 무너지는 시점이에요. 신라 하대.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 앞식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제 중대인데 중대 때 이미 경덕왕, 성덕, 경덕 때 좀 떨어지고요. 마지막 시기 때가 해공왕이거든요. 근데 이 해공왕 시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96 각간의 난이라고 해서 96명의 막 그러니까 연루되어 있는 진골 귀족뿐만 아니라 거기에 막 연루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물고 뜯고 왕위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 속에 해공왕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시해를 당해요. 근데 이 상황을 진압한 이가 왕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등장한 이가 바로 선덕왕이 되겠어요. 선덕왕. 그 다음에 선덕 그리고 원성왕 이렇게 됩니다. 원성왕.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헌덕, 흥덕, 헌덕, 흥덕 그리고 진성, 여왕, 진성, 여왕. 이거 여러분 그 노트 필기하실 때요. 제 걸 따라오시면서 처음에는 이 수업의 속도에 맞춰서 가려면 그냥 막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전체적으로 골격에 맞게끔 그리고 제가 해드리는 건 이거는 교재를 기반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골격을 간단하게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막 판서를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잡아드리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본인의 나름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 가지고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빈칸으로 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우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헌덕, 흥덕, 진성여왕 그 다음에 신라는 무너진다. 마지막 경순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선덕왕 그 다음에 원성왕인데 이 부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볼게요. 신라 말에 왕위쟁탈전이 이뤄지고 농민봉기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헌창의 난부터 여기 파트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선덕왕 다음에는 원래는 김주원이라고 하는 요 인물이 원래 그 다음에 왕위 자리를 계승해야 됐어요. 근데 당시에 기록상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주원이가 폭우에 발이 묶여가지고 왕위 계승을 못 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탈취한 거죠. 말하자면 탈취하고 왕이 된 이가 바로 원성왕이에요. 원성왕. 그래서 주원이가 왕이 될 자리를 빼앗아 올라온 이가 원성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폭우에 발이 묶여서 얘가 못 들어왔다. 제가 옛날에 요새는 이 배우가 옛날에 그 각시탈 막 이런 데서 주연으로 나오기도 하고 했던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갔던 배우가 있는데 요새는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안 나올까 했더니 이제 군대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배우 주원 아시나요? 근데 이분이 군대에 발이 묶여가지고 그 다음에 활동을 못했다. 그래서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원이가 폭우에 발이 묶여가지고 이게 이름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가면. 근데 주원이 폭우에 발이 묶여가지고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원래 될 사람이 안 되고 딴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원망을 많이 얻어요. 원성을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저 원성왕이 그런 것들을 민심을 아우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거 합니다. 독서, 삼품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 능력제예요. 신라가 골품제라고 하는 걸로 날 때부터 골품, 뼈에 품개가 새겨져서 나오는 건데 그런 폐쇄적인 어떤 그런 것들 뒤로 하고 능력에 따라서 국학에서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취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독서삼품가예요. 그 누가 했다? 원성왕.
민심을 아우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잘 나와요. 주원이 자리 뺏고 원성왕 독서상품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여기서 발생해요. 헌덕왕 때. 이 헌덕왕 시기 때 이 주원이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한을 맺고서는 난을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헌덕왕 때 일어났던 김헌창의 난이에요. 김헌창의 난. 그래서 헌덕왕, 김헌창, 헌덕왕, 김헌창. 김헌창이 누구냐면 주원이의 아들이에요. 그게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김헌창의 아들, 그러니까 김주현한테는 손자에 해당되는 김범문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난을 일으키고 막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집안은 계속 난을 막 계속 일으킵니다. 막 신분 강등되고 그래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김헌창의 난. 김헌창의 난 언제냐? 김헌창, 헌덕왕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원성 끝났죠? 그리고 헌덕, 그 다음에 흥덕인데요. 흥덕 때는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흥덕 때는 누구 기억하시면 되냐면 장보고. 헌덕, 흥덕, 헌덕, 흥덕. 흥덕 때는 장보고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보고는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가 이거를 좀 현대사하고 대비해서 생각하면요. 경제적으로 부를 자수성가해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 거예요. 기업을 세우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주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대기업을 막 이끌고 이러면 또 정치계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류가 됐던 사람이 장보고예요. 신분이 되게 미천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정치권에까지 이렇게 발을 들이게 해요. 그래서 결국 들였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최후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 장보고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이 흥덕왕 시기 때 청해진 일대, 그러니까 완도 일대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해요. 완도 일대에 청해진을 설치하는데 장보고는 당나라에 가서 사실 뭐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무술 실력이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군공을 세우면서 막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당나라에 있으면서 신라 사람들이 자꾸 해적들한테 잡혀서 노비로 팔려온다든지 이런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장보고가 당시 흥덕왕한테 가가지고 청해진을 설치하겠다, 이런 군진을 설치해서 내가 신라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오케이를 하고 얘가 완도에 청해진이라고 하는 군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했던 거예요, 이 장보고가. 그래서 이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서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흥덕왕 이후에 왕위쟁탈전이 벌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되는데 그 김우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를 이런 왕위쟁탈전에서 막 휘말리다가 이 우징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달라. 그래서 장보고가 그 인물을 도와줘요, 김우징이라고 하는 인물을. 근데 그 인물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어떤 약속을 서로 하게 되냐면 네가 왕이 되면 너랑 또는 기록마다 조금 상이한데 너의 아니면 자식, 아들이 내 딸하고 혼인을 해라, 장보고의 딸하고.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징이 신무왕으로 등극을 해요. 왕으로 갑니다. 근데 왕으로 등극하고 났는데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뭐 그 아들 때 약속 지켜지지 않습니다. 혼인 안 해요. 주변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무슨 저렇게 미천한 섬나라에 자제하고 혼인을 맺냐 이러면서. 그래서 장보고가 이제 화가 나죠. 자기는 다 물신양면주연하고 했는데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중간에 문서왕식이라고 하는 때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난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이 장보고가 그렇게 이제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하니까 결국에는 당시에 원래 자기한테는 조금 충신이었는데 염장이라고 하는 인물한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장보고의 최후는 이렇게 좀 비참하게 끝나게 됐다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헌덕, 흥덕 때 장보고, 청해진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진성여왕 시기 때 이제 신라가 무너지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게 요 진성여왕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진성여왕 시기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난이 많이 나와요. 원종, 애노의 난, 이런 난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적고적의 난, 붉은 바지를 입은 적고적의 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게 이렇게 신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이때 당시에 육두품 출신이었던 채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요, 원래 그 아주 내노라 하는 수재들만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 빈공과라고 하는 시험인데 그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단기간 안에.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귀국해서 와서 진성여왕한테 심호 10조를 바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신라는 멸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왕 떠올리면 선덕, 진덕, 그 다음에 신라 하대 때 마지막에 진성여왕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하대 때 진성여왕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쭉 넘어가셔서 이 진성여왕 시기 때가 되면요. 원종에는 적고적에난 표시가 됐는데 사실 이 무렵이 되면 궁예도 등장해요. 그리고 견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상황을 좀 개괄을 해드리면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 육두품 세력. 신라의 골품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저 육두품이라고 하는 세력은 불만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세력이에요. 우리가 이 신라에서 이제 성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두품부터 이렇게 일두품까지 있는데요. 요 육두품 세력은 이 벽을 넘지를 못하는 계급이었어요. 굉장히 지식인이었지만. 그래서 처음에 중대 때 왕권을 강화할 때는 막 지지자로서의 왕을 지지해주는 그런 충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의 능력을 신라에서 발휘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이 육두품 같은 경우 등을 돌리고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부에서 우리가 제대로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많이 인재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육두품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치원 같은 경우는 의리남이에요. 갔다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이런 육두품들이 결국 하대에 되면 이 육두품과 호족 세력들이 이들이 만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후삼국이 되는 겁니다. 후삼국.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다시 교재에 와서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후고구려가 생기고요. 이 후고구려가 궁예가 주축이 돼서 만든 거 송악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 견훤에 의해서 전주예요. 전주 완산주에서 자리를 잡고요. 신라는 영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후삼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후삼국 시대를 다시 이제 통합을 하는 것이 누가 하게 되냐면 왕건이 하는 겁니다. 그게 고려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려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깐만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육두품과 호족인데 이 육두품과 호족에서 사상적으로 여기에 기반이 깔리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선종과 풍수지리설이라는 거.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지금 선종은 불교 종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선종 같은 경우는 조금 바깥으로 세력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종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주만 명당이 아니라 풍수에 좋은 땅은 다른 데도 있다라고 하는 저런 사상이 신라 하대 때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라 하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육두품과 견훤과 뭐 궁예 이런 그다음에 왕건과 같은 호족들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호족과 채치원 이런 육두품과 비슷한 육두품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힘을 모아서 후삼국을 세우게 되고요. 선종과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후백제 교재 통해서 한 번씩 짚겠습니다. 자, 보면 견훤이 완산주예요. 이거 장난 잘 쳐요. 진주 아니고 전주입니다. 후백제를 건국하고요. 영토 확장, 성장을 전라도 지역 일대죠. 그 다음에 후당 5월에서 사신을 파견하였다. 중국의 후당 5월에 사신 파견했습니다. 견훤 얘기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막 이 신라를 급습해가지고 신라 경혜왕 뭐 살해하고 왕비 막 겁탈하고 이런 일들 자행하거든요. 견훤이. 그래서 견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좀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요. 견훤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았을 때 단 몇 개월 만에 막 몇 천의 사람이 몰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외교 전략도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쪽으로만 연결을 시키시면 외교 전략은 왠지 견훤은 안 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저거는 체크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견훤도 했다는 거예요. 후당 5월가 외교 전략가로서 역할을 했었다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 견훤이 썼던 이런 방법은 통하지가 않았던 거고요. 왕건이 그 통일의 열매를 가져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순서는 일단은 후백제가 먼저 생기는데 그리고 나서 이 송악 이 지역에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보고 있어요. 궁예. 뭐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죠. 이게 한조 안대 가르면서 이 온만이 밤매홈 노예제를 사하노라 온 우주가 다 지혜가 충만할 것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법을 쓸 줄 안다. 네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 나중에 미칩니다. 자기가 막 미륵의 현신이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완전 정신이 나가요.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근데 저 궁예가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신라 왕족 출신으로 보고 있어요. 저 기록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왕족 출신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직계가 아니라 반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궁궐 안에서 살기에는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막 이제 도망을 가고 유모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과중에 언덕 위에서 궁예를 탁 받았는데 이제 손가락으로 눈을 잘못 찔러가지고 한쪽 눈이 이렇게 실명이 돼서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아주 상징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막 궁예가 신라 그 영주 부석사 이런 절에 가서 신라 왕의 이런 화상,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막 칼로 갖다가 북북 찍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라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되게 컸던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 인물이 송악에다가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는데 저 지역은 누가 굉장히 경제적 부를 누리면서 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냐면 왕건이었어요. 태조 왕건. 그래가지고 궁예 입장에서는 오른팔로 왕건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민심이 왕건한테 기울죠. 자, 처음에는 국호를 후고구려로 했고요. 나중에는 이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꾼 후에 수도를 이제 철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맨 처음에 개성이었다가 수도를 여기로 간 거예요. 철원으로 갔고, 사실 이제 우리가 후고구려가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엄연히는 조금 틀린 표현이에요. 태봉의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국호가 태봉이에요. 태봉.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호를 변경하게 됐고 또 이런 국정을 총괄하는 기관인 광평성 같은 것도 설치를 했다. 자, 그러나 뭐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미륵신학에 막 심취하고 관심법을 한다 막 이러고 이래서 결국은 왕위에서 축출당하게 되고요. 민심이 그 밑에 부하였던 왕건한테로 민심이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왕건이 아주 이제 포용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다. 보세요. 이게 떠오르잖아요. 주원이. 그래서 이 포구에 묶여서 왕이 되지 못했던 이 주원이가 왕이 되지 못했다. 김헌창, 헌덕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헌창, 헌덕왕, 헌덕흥덕, 헌덕흥덕 이렇게 가세요. 헌덕흥덕. 그래서 헌덕왕 때는 김헌창 요거 하나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흥덕왕 때는 장보고 요거 하나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것도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이때 반란 일으키면서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체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보시면 진성여왕이 나오네요. 진성여왕.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원종, 애노애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라가 무너지는 때구나. 진성여왕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사이의 것을 골라야 되는데 헌덕, 흥덕. 뭐가 나올까요? 자 보시면 1번 왕명으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라고 했는데 역사서잖아요. 잘 나갈 때 신라 진흥왕입니다. 아니고요. 자, 왕의 장인인 김흠돌 돌돌돌돌돌 이거 누구 거예요? 돌돌돌 신문왕. 신문왕이죠? 그럼 신문왕은 중대잖아요. 중대. 왕권 강화. 자, 3번 병부 법흥왕. 병부 상대등 법흥왕. 틀렸고 장보고가 청해진을 거점으로 반란을 도모했다. 헌덕, 흥덕, 장보고 이게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관료존이 지급되고요. 노급이 폐지되었다. 노급 왕은 안 좋아해요. 이거는 신문왕가 앞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대 시기 때 정치사 내용을 이렇게 다 봤는데요. 자, 빈출되는 키워드 탑5 한번 볼게요. 자, 5위 금강가야 나오고요. 그다음에 4위 광개토대왕 잘 나갈 때 전성기들의 왕이네요. 광개토 진흥왕. 그다음에 3위는 진대법. 최초의 복지책이라 이거 잘 나옵니다. 진대법. 고국천왕, 을파소, 춘대추납 이런 거 떠올리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1위는 발해입니다. 발해. 제가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발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만주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에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발에 많이 출제가 됐고 특히 연호를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요. 고대시대 파트 나머지 부분들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